안녕하세요. 역시 명절 전이어서 별로 안 오셨네. 자, 오늘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좀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진도 많이 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5시 반까지 5시 반까지 그래서 9시 반에 와가지고 1시 반에 점심 먹고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간 정도 더 할 거니까요. 미리 알고 계시고. 자, 214페이지 보시면 제5절 해가지고 판사에 대한 강제 처분의 청구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1항에서 수사상 증거 보존의 청구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 보시면은 증거 보존 절차의 의의인데 이런 얘기죠. 지금 증거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수소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하는 것이 뭐죠? 증거 보존 절차의 의의고요. 취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보시면 1번 증거 보존이 필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2번 보시면 제1의 공판 기일 전에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는 물론 공소 제기 후라도 제1의 공판 기일 전까지 가능하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런 얘기죠. 수사가 됐어요. 수사 시작이 돼가지고 뭐 이러지? 공소가 제기됐고 공소가 제기가 되면 바로 재판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소장이 제출됐으니까 수소 법원에서는 언제 재판하겠다라고 해서 일의 공판 기일을 지정을 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시점에서 증거가 발견이 됐는데 요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내지는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공판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때는 뭐죠? 증거 보존을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데 이 증거 보존을 청구하는 시기가 공소 제기 전이 아니라 1회 공판 기일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재판할 거예요, 그죠? 내일 재판할 거라도 증거가 내일 당장 뭐죠? 보존하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시험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소 제기 전에만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죠? X고 공소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공판 기일 전이라면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핵심 판례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 보시면 증거 보존의 절차가 나옵니다. 1번 증거 보존의 청구가 나오는데 청구권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검사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검사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피의자도 그리고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증거가 꼭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라는 보장은 없죠. 다시 말하면 오히려 피고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피고나 피의자나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내사 대상자는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수사 전의 단계를 우리가 뭐죠? 내사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수사 개시 전의 단계가 내사고요. 여기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뭐죠? 내사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존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청구의 방식이 나오는데 지방법원 판사에게 합니다. 근데 보시면 쭉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뭐죠? 물건의 소재지,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감정 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합니다. 가로에 뭐라 놨죠? 수소법원 가입표죠. 다시 말하면 수소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소가 제기됐는데 공소가 제기된 수소법원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뭐죠?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요 제주도에 있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법원에다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가 발견된 그 현재지 제주도에 있는 법원에는 뭐죠? 판사에게 증거 보존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법원이 아니고 증인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있는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물론 뭐죠? 서면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청구서의 기재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구의 내용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이 한정되므로 증거 보존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증거 보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증거 보존인 거죠. 따라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뭐 할 수 없어요? 신문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어차피 어느 과정에서 신문하면 되는 거죠? 공판기일 과정에서 신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뭐죠? 증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증인이 나타났는데 이 증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증인에 대해서 증거 보존은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증거 보존에 처분해가지고 1.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증거 보존을 지방법원 판사가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방법원 판사가 청구를 바꿔보니까 뭐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기각 결정을 내야 되겠죠. 주의하실 것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를 보시면 판례는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준항고 또는 즉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개정법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을 대선하기 때문에 증거 보존에 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했던 결정이고요. 증거 보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전을 규정하였다. 즉 증거 보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규정을 신설했어요. 그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증거 보존 절차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법원은 특히 판시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요? 항고도 할 수 없고 준항고도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며칠 이내에는요. 3일 이내는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판사의 권한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청구의 상대방이 법원이 아니고 판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 판사도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검사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뭐 할 때요? 증거 보존 절차를 시행할 때 만약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인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판례는 뭐겠습니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 판례 밑에 보시면 4번 증거 보존 후에 절차 해가지고 1.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권이 나오는데 일단 이 증거물에 대해서 법원에 뭐 하게 돼요? 보관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 복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증거 능력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증거 보존 절차는
누가 한 거죠? 법원의 판사가 한 거죠. 따라서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2항 해가지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어요. 그럴 때는 1회 공판 기일 전까지 검사에 청구하여 판사가 그 글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의 증언을 보존하는 대인적 강제 처분을 말하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재판이 시작이 됐다면 이런 거 인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법원이 인정된다면 증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구인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사는 뭘 받으면요?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사람을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참고인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끌고 올 수는 없죠. 그죠? 만약에 피의자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하면 돼요? 끌고 오면 되고. 근데 피의자가 아니라면 참고인을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끌고 올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이 시작이 됐다면 참고인이더라도 증인으로 선정이 되면 법원이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구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요 공판 기일 전에 요 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청구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갑은 목격자고 뭐예요?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뭐인 거죠? 참고인인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 갑을 경찰서에 한번 오세요. 안 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증인 신문 청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해 가지고 출석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죠?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 누구의 청구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누가요?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의 증언을 보존하는 대인적 강제 처분을 우리가 뭐죠? 증인 신문 청구,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청구라고 하고요. 구별 개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증인 신문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성질 보시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판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구는 수사기관이 했지만 어차피 누가 신문하게 되는 거죠? 판사가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사 처분이 아니라 증거 조사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권입니다. 첫째, 증인신문의 필요성. 1.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의 거부입니다. 만약에 참고인이 출석하고 진술한다면 굳이 이런 거 허용되지 않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세요 했더니 왔어요. 진술합시다 그랬더니 했어요. 진술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조서에다가 서명 날인할 거를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나 진술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술 거부에 준하여 증인신문이 뭐가 돼요? 허용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가지인 거죠.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진술 번복의 염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오세요 했더니 소환했더니 출석했어요. 어디에? 수사기관에. 출석해가지고 임의로 다 어떻게 해요? 진술을 다 했단 말이죠. 진술하고 뭐까지 했어요? 서명 날인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굳이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가만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순수히 응해서
대답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은 집에서 어머니가 뭐죠 막 꼬셔가지고 이것을 뭐죠 번복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조소의 효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특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경우에는 공판 과정에서 지가 다 얘기하고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 자체가 뭐가 돼버리냐면 부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봤을 때 요 인간이 뭐죠? 재판 과정에서 뭐 할 우리가 있어요? 번복할 우리가 있다면 판사 앞에서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문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결론 보시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을 전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무엇을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진술번복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진술번복의 염려라는 말이 뭐죠? 대단히 뭐죠?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론본 보시면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앞으로 읽어봐야겠구나. 그러므로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 번복을 우려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는 비록 그 신문이 법관의 면전에 행해졌지만 결과적으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할게요.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그죠?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죠? 어디부터요? 증인신문 청구 요건부터 다시 할게요. 219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증인신문을 뭐죠? 청구하는 거죠. 이러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째, 참고인이 출석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거나 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 다음 219페이지 맨 밑에 있지만은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220페이지 오시면 진술 번복의 염려. 다시 말하면 진술을 하긴 했는데 그 진술에 대한 번복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형사법에서는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증인신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결론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요 염려라는 것이 대단히 뭐죠? 추상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위헌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띈 4번 하여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항을 뭐죠?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인 신문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제1의 공판 기일 전까지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면 그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절차가 나오죠. 1번 청구권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요? 검사만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법경찰관리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서명하고 상대방은 수소법원이 아닌 수임 판사라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청구에 심사해가지고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심사하게 되고요. 만약에 2번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기각 결정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요. 3번 만약에 요건을 구비했다면 그때는 즉시 증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증인 신문의 방법 해가지고 판사의 권한, 비슷한 말이 나오죠.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증인 신문 기일 등에 통지해가지고 말 그대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변호인 등의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개정전 나와 있고 판례도 나와 있고 3번 헌법재판소 나오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의 참여권을 만약에 제한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4번에서 개정이 됐죠. 그래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222페이지 오시면 증인신문에 조치해가지고 1. 증인신문조서를 판사가 작성을 해서 검사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2. 이러한 증인신문조서는 법관, 판사 앞에서 작성된 것이니까 절대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223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사의 종결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절차까지 왔냐면 불신 검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증을 발견하게 되고, 근데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뭐죠? 수사를 종결하는 단계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검사의 수사 종결이 있는데 의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수사 종결에 주체해가지고 원칙에서 수사 개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각각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수사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사를 끝내는 거는 사법경찰관이 하지 못하고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하단에 예외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즉결심판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또 즉결심판을 배우는데, 원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검사만이 할 수 있죠. 근데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즉결 심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을 누가 하게 되는 거죠? 경찰서장이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원칙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검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수사 종결 후에 수사해가지고 수사 가능하다. 뭐죠?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종결된 후에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수사 종결 처분에 유용해가지고 첫째,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다 요구하는 뭘 제기할 수 있죠?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다만 2번 해가지고 벌금 가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3번 해가지고 검사가 공소권 자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이 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결국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공소 제기라든지 아니면 약식 명령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광이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첫째, 협의의 불기소 처분에서 1. 혐의 없음. 자, 여기서 지금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공소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피의자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풀어주는 이유예요. 첫째, 뭐죠? 혐의 없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기된 수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을 한 것 같다라고 해 수사를 해보니까 살인을 안 저지른 게 명백해요. 그러면 그때는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함으로써 그 사람 뭐 하게 돼요? 풀어주게 되는 거죠. 이 죄가 안 됨. 자,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정당방위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명백히 뭐에 해당한다면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람은 죽인 건 맞지만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죠?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되고요. 세 번째, 공소권 없음. 이게 또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보시면 소송 조건이 결여되거나 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친고죄 또는 아니죠. 소송 조건이 뭐죠? 결여됐다. 다시 말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 행위를 가지고 이미 뭐가 됐어요?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음이고요. 세 번째, 사면이 있었던 경우,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뭐 했냐면 사면을 했어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뭐죠? 완성된 경우. 최근에 자꾸 이제 공소시효가 좀 위협을 받죠. 그죠? 뒤에서 또 공소시효 배우겠지만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 법률의 개표로 형이 폐지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간통죄를 예를 들까 그죠? 이 사람이 지금 간통죄를 저지를 때는 뭐죠? 간통죄라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입증이 됐고 처벌이 가능한데 갑자기 간통죄가 국회에서 뭐죠? 폐지가 되면 풀어줘야 되겠죠? 이때는 뭐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게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인데 우리의 재판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돼가지고 이미 공소가 제기됐다면 굳이 중복해서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고죄 또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이 없거나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가 뭐죠?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고요. 이런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확실히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뭐 사망한 게 대표적이겠죠. 뭐 이번에 그 뭐죠? 누구죠?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간 놈 그죠?
뭐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사기극.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일단 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공소권 없음이죠.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사건에서 유병원인가요? 그 회장님도 자살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도 죽었으니까 그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년법 또는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법상의 소년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요. 소년부로 뭐 하게 되냐면 송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년부로 송치하게 되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음으로 뭐죠? 결론이 나겠죠. 그죠? 엊그저께 또 그 뭐죠? 그 아이 중학생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그죠? 오늘 이제 오면서 이렇게 뭐죠? 인터넷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초등학교 때 그 6학년 담임 선생님가요? 그분이 그 집에다 데려다 뒀다며요. 그죠? 집에다 데려다 뒀더니 맞고 두드려 맞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 표정을 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욕을 많이 하던데 아무튼간에 그 제가 만약에 그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아이가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맡았던 아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와가지고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담임인데.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러니 물어보겠죠. 그죠? 물어보다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 집에서 좀 그러더라도. 그래도 담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러겠죠. 그죠? 그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인데 누가 와가지고 뭐 우리 엄마가 나를 막 뭐 어떻게 막 이래요. 엄마는 나 오늘 선생님 집에서 자고 갈 거야. 막 이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래도 너 여기서 자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자야지 하고서 데려다 주겠죠. 그죠? 근데 그게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뭐죠? 데려다 줬는데 그날 밤 두드려 맞고 죽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한 뭐랄까 죄의식 내지는 막 회의 느낄 것 같고 막 인터넷 보니까 뭐 선생님 뭐 웃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걸 어떻게 데려다 줄 수가 있느냐 경찰서에다 신고해야지 막 이렇게 써놨는데 뭐 경찰서 신고하면 뭐 하겠어요. 만약 그 상태에서 아이가 와가지고 그러길래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으니까 보호 조치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그 아이를 뭐 보호소에다 넣겠습니까? 아니죠. 경찰관도 어차피 또 누구한테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한테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가슴 아프게 됐지만 그 선생님도 좀 안쓰럽고 그러네요. 그다음 이제 각하입니다. 자, 각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금 없음이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요? 명백한 경우죠.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수사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도.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뭐 지금 저 자식을 처벌해 주세요 하고 뭐 고소 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검사가 딱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혐의가 없고 또는 죄가 안 되고 공소권 없다는 사유가 어떻게 하다면요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하지도 않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각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소 고발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 다음에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다른 검사가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요 불기소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굳이 또다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죠? 각하하게 되고요.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고소 고발 사유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죠? 각하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아시나요? 기각과 각하. 그러니까 기각은요. 네 의견을 들어보고 청취해 봤는데 이유가 없다. 이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기각이에요. 각하는 네 얘기 듣지도 않겠다. 이게 뭐예요? 각하야.
예를 들어 가지고 검사가 각하했다는 말은 수사도 안 해보겠다. 이게 각하해. 저희가 이제 법대 다닐 때 이제 미팅 같은 거 갔다 오면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죠. 야, 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아이씨, 완전히 기각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유, 완전 각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각이 더 심한 거예요? 각하가 더 심한 거예요? 뭐가 더 심한 거예요? 각하가 더 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각은 뭐예요? 뭐 그냥 뭐 딱 보니까 어떻게 좀 얘기는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 싸가지도 완전히 개 싸가지고 뭐죠? 아우 얘하고는 뭐 도저히 뭐 할 수 없겠다. 이게 뭐예요? 기각인 거고. 각하라는 건 뭐예요? 딱 앉았더니 이거 어떤 느낌인 거예요? 어찌 감히 나를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기도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각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각하라는 것은 검사가 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 경우 뭐죠?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기소유예입니다. 1번 나오는데 기소유예는요. 유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혐의 자체는 인정도 되고요. 소송 조건도 구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람은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만은 아니겠다. 한 번쯤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 랄 때 하는 것이 뭐예요? 기소유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이 복잡한데 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중에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죠?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70대 할아버지가 쪽파를 훔쳤어요. 쪽파 한 단. 그것도 시장에서 훔친 게 아니라 이웃에서 있는 그 텃밭에서 키우고 있는 쪽파를 이렇게 훔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쪽파를 왜 훔쳤냐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힘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내용 보니까 7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으세요. 폐지도 뭐 줍는데 서울 시내나 폐지 주다는 거지 시골은 주울 폐지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걸 좀 하면 좋은데 자제분이 2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이. 근데 이 자식들이 정신이 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진 않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구조도 못 받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국가로도 받나 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거의 뭐죠? 힘들겠죠. 다시 말하면 쌀은 살 수 있지만 반찬가루는 없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텃밭에 키우고 있던 쪽파를 뭐죠? 훔쳤어요. 그러면 명백히 그 양반은 뭐예요? 절도죠. 그 전에 명백히 뭐 절도고 그 사람의 사인이 눈물 나긴 하지만 어차피 뭐예요? 절도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되지만 검사가 보니까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기세유예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소송 조건도 다 구비했지만 검사가 판단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 뭐가 돼요? 기세유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 문제가 요새는 만약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면 피해자들이 반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뭐 쪽파니까 뭐 굳이 처벌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검사가 쉽게 뭘 할 수 있어요? 기세유예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쪽파를 그 한 단을 그 뺏긴 그 옆집에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할아버지보다 옆집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같아. 자기 쪽파를 훔쳐갔다고 저 인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방방을 뜨니까 검사가 뭐죠? 기소유예 처분도 못하고 뭐 공소를 제기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게 뭐죠? 기소유예가 되는 거죠. 쪽파 가지고 옆집 사람인데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평상시에도 뭐죠?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냐면 공소 보류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보류죠. 보류라는 말은 뭐예요? 참아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몸의 능기, 수행을 청하여 공소 제기를 뭐 할 수 있어요? 보류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공소를 참는 냅두는 이 보류라는 것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보시면 공소 보류라면 이게 일종의 족쇄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너는 자식아 범죄자가 맞지만 너 내가 봐줄게. 이게 뭐예요? 기소유예잖아요. 그럼 기소유예 처음 받으면 끝이잖아. 근데 요 공소 보류 같은 경우에는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요 검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류라는 것은 서류를 들고 있으면서 야 임마 너 똑바로 살아. 내가 그냥 이거 서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장기간 할 수 있다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뭐가 될 수 있어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이 있는데 이 해가지고 공소 보류 후 공소 제기 없이 몇 년이죠? 2년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물론 공소 보류가 취소가 되면 재구속할 수도 있고 공소 제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기소 중지입니다. 자 이런 거 많습니다. 기소 중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수사기관이 참 열심히 수사하죠. 그죠? 또 어떨 때 보면 야 저걸 좀 잡았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죠? 인천공항에서 그 유사 폭발물 그죠? 잡았죠. 그거 보면 진짜 이 수사기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무에서 뭐죠?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요.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는요. 못 잡을 범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CCTV도 많고 보안 TV도 많고 수사 기법도 뭐죠? 발달되어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그 인천공항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뭐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진짜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뭐요? 1%도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오히려 어떤 상태 지경이냐면 피해자가 범죄자를 잡아와야 수사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떠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좀 그놈 좀 잡아줘 처벌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수사기관이 가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소환장 몇 번 보내고 뭐 연락이 안 되네요. 전화 몇 번 해보고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뭘로 많이 해버리냐면 기소중지 처분을 많이 내려버려요. 좀 문제적이죠. 그래서 기소중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피의자의 뭐라고요? 소재불명이죠. 다시 말하면 피의자를 어떻게 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종결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기소중지 처분 등을 하게 되고요. 요 기소중지 처분은 2번 보시면 만약에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검사의 협의에 불기소첩이나 기소유예 결정으로서 수사를 종결시킬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지금 사기로 고소가 됐는데 소재가 불명이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소중지 처분 내리면은 이 사람의 수사가 뭐 된 건 아니에요? 중지됐을 뿐이지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특히 기소중지 처분 받으면 이제 경찰에 뭐죠? 그 온라인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불신 검문하거나 그럴 때는 기소중지자임이 바로 조회가 돼요. 신분증 줍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민번호 뚜뚜뚜 띄워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뭐죠? 기소중지 상태인지가 바로 어떻게 해요? 뜨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뭐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검사가 판단했을 때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라면, 잡아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거라면 아예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뭘요?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유예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타간 송치. 무슨 말입니까? 관할이 아니란 얘기죠. 검사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증거물이나 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타간 송치라고 하고요. 2번에서 군 검찰관 송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분이 군인이어 가지고요. 군사법원이 간할할 사건이라면 어디다가요? 군 검찰관에게다 송치 전해줘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요. 제3항 검사의 처분의 통지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